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네네. 서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어젯밤에 서면 쓰다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에 깜짝 놀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뭐였냐면 네네.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전 의원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비서로부터 이제 중강제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피해자가 찍었다는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사건 내용은 그 앞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있었던 장면을 그 피해자가 이제 찍은 내용인데 네. 장제원 의원 목소리가 들리고 네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네. 오늘 아침에 네.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사망했다 그런 뉴스를 봐가지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민근 변호사님이 그 장제원 사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게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목숨을 뭐 가지고서 장난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찾아보니까 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깜짝 놀란 건 깜짝 놀란 거고 지금 장제원이 자살하게 된 배경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10년 전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2015년에 그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뒤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호텔 방에 네. 자기가 이제 눈을 떠봤더니 옷이 벗겨져 있고 호텔 방에 있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찍은 영상이 어제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네네. 영상 내용을 보니까 네. 이제 피해자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서 주변을 찍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뭐 코트 그거 왜 입었냐 뭐 핸드폰 좀 갖다 줘라 뭐 이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의 핸드폰을 열었더니 아들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날에 장제원 의원이 아마 그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핸드폰이 장제원 의원의 핸드폰이구나. 그 다음에 그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장제원 전 의원이구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뉴스에 보면 이 피해자가 과거에 사건을 진행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해바라기 센터에 가가지고 DNA 채취를 했고 네네. 그때 당시에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는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뭐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고 그랬던 것 사건을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뭉갰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 있어서는 뭐 장제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합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중간쯤에 그 5년 후쯤에 또다시 이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금전적 이익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확인이 된 팩트인가요? 이게 일단 피해자가 네네. 몇 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피해자가 거죠. 얘기하기에는 내가 사실은 이 돈을 거부하고 그때 사건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참 너무 한스럽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팩트 자체는 장제원 의원이 그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에 관한 주장들은 사실 서로 다른 입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팩트는 중간이든 뭐 처음이든 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금전적 이익을 받기는 했네요. 그런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한다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형사 합의는 합의에 이르렀나 보다라고 추단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서가 딱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분명하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합의에 이르진 못했더라도 네네. 가해자가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나중에 이제 또 참고될 사항이 되겠죠. 네. 가장 이제 소멸시효래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뭐 바로 잡겠다라는 의미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중간에 금전적인 이익을 장제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진술은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진술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이 있고 또 가해자 입장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뭐 난무하겠죠. 그 중에서 하나는 뭐 추가적으로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고소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진행했다가 이제 장제원이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피해자 주장처럼 사실 내가 사건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돈에 무너진 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10년이 지나버리면 공소시효가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사건이 끝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진행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 입장인 거고. 그거야 뭐 이미 뭐 말씀을 나눈 그렇죠. 상황이고 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설득력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이세요? 뭐 사실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보세요. 네.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넘기세요?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어떤 게 실무상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은 이게요. 더 설득력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느끼는지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실제로 저는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꾸라지 같이 그냥 사실 말이에요.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피해자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쪽이었는데 돈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네네.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를 가해자가 지키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조건부 합의라고 아니 해석될 근데 여지가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자 쪽에서는 워낙 피해자가 그렇게 내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니 억울하지만 자기는 안 했는데 억울하지만 사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 불기소되고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항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소되고 뭐 유죄까지 나오고 이랬던 사건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이었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피해자 입장하고 가해자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좀 불리했던 거는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이제 진술을 할 때 이랬어요. 자기는 호텔방에 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집에 가서 잤다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영상이 좀 장제원 의원에게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은 게 자기가 호텔방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입증되는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수사 초기에 진행을 할 때 피의자의 말을 안 믿고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던 만한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실무상으로 보면은 네.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사건 진행 안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금전적 이익을 전달받았고 그 차후에 또다시 고소한 사안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실제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꽤 있긴 하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상 같은 것도 아직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당시에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그 DNA 검출을 했는데 남성의 DNA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절차에서 장제원 의원이 DNA 검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 DNA 채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 차후에 그 절차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겠죠. 영장 받아가지고 DNA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할 텐데 만약에 이 DNA하고 그 DNA가 일치했다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리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NA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호텔에 장재원 의원이 이제 상주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제성이라던가 아니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는지 이거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의 입증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이 안 됐다고 본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사실 굉장히 뭐 물음표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자살한 것을 미뤄봤을 때에는 그 이외에도 여성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이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들이 있지 어느 않았을까라는 이제 정말 이거는 뇌피셜이죠. 그야말로 추측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피해자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재원 의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뭐 꼭 뭐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소위 말해서 좀 애타한 느낌을 네네.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금전적인 또 이익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 주는 과정에서 그냥 뭐 나는 당당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돈 줄게. 이렇게 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드물긴 하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본인의 이제 잘못된 행동이라던가 그런 걸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피해를 받은 사람 혹은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돈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맞아요. 안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겠다. 장제원 의원이 아마도 사건 자체도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 이렇게 지금 나라가 국정이 혼란한 시기에 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이슈가 되고 어찌됐든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소위 말해서 비서를 좀 부적절하게 접촉한 과거에 이제 안희정 그렇죠. 전 그 도지사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사건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돌아올 일은 화살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견디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무죄를 끝까지 다퉈봐야지 내지는 뭐 유죄를 인정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감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예전에 조민기 씨도 그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죄값을 크게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비겁하게 자살을 하냐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거야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이거 말씀 주신 건 조민균 변호사님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무상으로 당하고 10년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 사실 그러면 혐의 없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것만 그 포인트에만 초점 맞춰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서 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현재 언론에서 오픈된 자료만 봤을 때는 강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 이런 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자살로 마무리돼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이제 종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피의자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공소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대로 종결되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조사할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배우자라던가 뭐 자녀 이분들이 뭐 책임질 건 없냐? 어떠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인데 아니 뭐 형사적으로 말씀드려요. 일단 1차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왜 헌법에는 연좌제 금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요. 연좌제 근데 금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책임질 부분 없느냐? 형사적으로는 명백하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있죠. 그러냐면은 망인의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을 통해 가지고 땅땅땅 판결이 나면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건 한정승인 했을 때. 그렇죠? 근데 네? 아마 한정승인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장재훈 의원은 제가 알기로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네. 한정승인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그런 것까지 밝히기 위해서 사건을 계속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는 형사고 그렇죠? 민사는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대로 끝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민사에서 밝혀야 될 일이죠. 이거는 국가 권력의 낭비예요. 그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나 열받고 화가 나서 형사적으로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민사사건 진행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완전 끝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동안 입었던 손해, 정신적인 손해, 뭐 경제적 손해 이런 게 너무 억울해라고 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재현 의원이 중간중간에 이미 줬잖아. 지급한 경제적 이익도 이미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에서 뭐 깔 수 있죠. 공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재현 의원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서 돈을 많이 줬다라고 한다면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받을 이익이 없어. 수 있죠. 기각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을 사전에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 안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그 피해자 쪽의 변호사님이 네네.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오전에 그렇게 이제 장재현 의원의 사망 소식이 나고 나니까 뭐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아마 사건은 여기에서 종결되지 않을까 싶고 네네. 어찌됐든 자꾸 이제 이런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유명인들이 하나둘씩 가시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미디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회의감을 저는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개 뭐 유튜버로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히 그냥 그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범위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범위를 넘어가지고 무턱대고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소위 말해서 사건의 기록 이런 거를 직접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로 다 처벌될 수도 있고 그걸 넘어가지고 사람의 한 생명을 이제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뭐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